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이번 주만 지나면 설 연휴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상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뭔가에 좀 미쳐있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제 얼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흐리멍텅한, 약간 뭔가 정신 나간 듯한 이런 또 썸네일이 나오게 됐네요. 아무쪼록 얼굴보다는 리플 폭등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워낙 눌려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 나갔다 온 건데 구독자 수가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덕분에 저번 주에 7차 컨퍼런스도 잘 마무리했고 감개무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심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는 내일 새벽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저는 이 시점을 불장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취임식 직전에 트럼프 취임 축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 크립토 볼이 진행됐다라고 해요. 거기서 이 크립토 차르 부서의 대표죠. 데이비드 삭스. 그는 전 페이팔의 마피아이자 리플의 옹호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크립토 차르, 황제라고 불리는 차르 부서를 통해 백악관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크립토 차르의 데이비드 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이 시작됐다. 기사를 잠깐 내려서 확인을 하더라도 여기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가상자산 담당자로 지명된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혁신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구나. 범상치 않은 그들의 움직임이고요. 이날 행사에 후원을 했던 그런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코인베이스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리플랩스 또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리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에 XRP 500만 달러 정도 상당을 기부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크라켄이라든지 서클, 특히나 우리는 올해 이런 회사들이 IPO 하는 시기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너무나 기다려지고요. SEC의 세대 교체 또한 머지 않았죠. 이 게리 갠슬러가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 시간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요. SEC 위원장 퇴임을 앞두고서 암호화폐 ETF에 대한 신청이 또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솔라나에 대한 신청, 라이트코인에 대한 신청, 한 가지 더 뭐 있었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리플 XRP에 대한 신청 또한 이 프로쉐어즈에서 이끌어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비트와이즈, 21 쉐어즈, 위즈덤 트리의 ETP 신청이 있었고 카데리 캐피탈이 가장 먼저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그 GDLC라고 하는 그 펀드 상품에 XRP가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ETF 전환 신청을 했다라는 거. 사실 이들이 신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놓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무려 1.5경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면 불기둥이 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이 시점과 이 신청하는 이슈가 맞물릴 수 있다는 것. 플러스 FIT 21 법안, 21세기 금융혁신 법안 늘 말씀해 드렸죠. 암호화폐 전체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제 SEC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CFTC 쪽으로 넘기면서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쉐어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서 지금 운용 중에 있거든요. 지금 JP모건이 최근에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 JP모건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뭐 피델리티 거, 그레이스케일 거, 이 아이쉐어즈 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그 블랙록이 운영하는 IBITC라는 블랙록의 현물 ETF거든요. 역시나 여기 프로쉐어즈도 보이시죠?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 제이미 다이먼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폰지 사기,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실상을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언론 미디어보다는 액션, 행동에 집중하자라는 거 꼭 분별력 있게 우리가 가치 투자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이제 슬슬 2월달 다가오고 있어요. 설날 연휴도 이제 일주일 뒤면 있는데요. 그쵸? 지금 우리는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1분기가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쵸?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타임라인이 뭐가 있었죠? 2월 25일서부터 FTX의 채권자 상환이 일어난다. 마감일은 3월 4일.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힌트다. 22조 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연준의 채택이 있었죠. 올해는 금융망이 완전히 바뀌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연준에서 ISO 20022를 탑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연말까지 가게 되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퍼드 뉴스와 경기 침체 이슈,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 또한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 어느 시점 좀 현금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집행에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을 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국가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할까요? 저는 약간의 시간 끌기와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들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저는 yes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그들은 비트코인을 먼저 채택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모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비트코인 미국의 전략자산 지정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예측 시장에서 70%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행정명령이 전달됐던 부분에 역시나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에 대한 이슈화가 들어가 있었다, 편입이 되어 있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들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나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기득권 세력, 금융 엘리트들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리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소유를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기사만 봤을 때 비트코인 총량의 약 30%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ETF라든지 정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여기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너 기업, 채굴 기업이라든지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의 절반 정도는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통해서 그들의 물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를 봤을 때 2013년 12월 재작년이 아닌 작년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ETF에 대한 상품군이 굉장히 포션이 커졌고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지금 한 45만 개 정도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요. 정부가 소유한 물량, ETF를 통해 소유한 물량, 대형 채굴 업체를 통해 소유한 물량,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물량 모두 다 미국을 필두로 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때 금 70%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을 통해 달러를 만들었죠. 지금은 온라인 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모아가면서 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암호화폐를 급부상시키면서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통화에 대한 패권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가 XRP의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위스에서 비트코인 중앙은행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국민투표 운동을 시작하고 있네요. 사실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스위스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같은 그런 나라들이 금융의 허브로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스위스의 바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 금융의 허브의 망,
중심의 망이 되는 하나의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위스에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게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곳, 통화량을 조절하는 곳, 그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 기득권의 탑 오브 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BIS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덤바라든지 마리아나라든지 만다라, 프로젝트 아고라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미루어 보았을 때 리플의 DLT에 대한 개념 증명을 끝냈고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인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봐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 은행도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이제 금융의 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블록체인이 탑재될 준비가 하고 있다. 사실 기사만 봤을 때 금융에 대한 민주화 시대를 연다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디파이어, 탈중앙하여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CBDC의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통제권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우리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시기라는 거,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4,000원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업비트의 차트적 패턴을 보더라도 12월에 쫙 올랐다가요. 그쵸? 박스권을 형성하고 한 3주 정도는 개미털기를 했죠. 그리고 살짝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지금 물량을 좀 소화하고 4,000원 중후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17년도와 18년도의 패턴과 굉장히 좀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개미 털기를 한 3주 정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금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쭉 올랐다가 3주 정도 개미 털기를 했고요. 살짝 올라서 5,000원 찍고 왔다가 지금 약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가게 될지 아직 이더리움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만들고 손바꿈을 하면서 가격을 누르고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의 시기에서 리플 XRP 역시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트일 것이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이제 매물대가 없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4848 할 때는 아니다. 반복적인 매매, 샀다 팔았다 계속 하잖아요. 결국에는 흐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 핏 21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됐다. 이런 이슈들과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쭉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소송에 대한 마무리 그렇게 머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만의 타이밍을 잘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을 때 전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XRP가 이제 곧 이더리움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타임님, 이더리움이 500만 원 이상 잘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더리움 진짜 이거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리플한테 진짜 따라잡힐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이더리움 팔고 리플로 가야 될까요? 제가 방금 4848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역시 이미 조셉 루빈을 통한 컨센시스로서 모든 스마트 컨트랙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메인넷 지원 점령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RWA 섹터를 통한 시크릿타이즈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비들 펀드 역시 이더리움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펀더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말한 것처럼 저 또한 사실 XRP가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봐요. 2018년도에는 XRP가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갔거든요. 저는 시기열을 올해 1분기가 아니라 올해 4분기까지, 올해 12월 연말까지 바라보게 되면 리플의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시기열을 조금 더 뒤로 밀어서 한 2030년, 지금으로 10년 뒤면 2035년이겠네요. 그때까지 바라보게 되면 이 리플 XRP에 대한 시가총액이 정말로 비트코인과 버금가는
가격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 망의 시장 규모가 156조 달러, 하나로 했을 때 한 20경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7년도에는 250조 달러, 2030년도에는 300조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 토큰화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망이 이 XRP 레저, 리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리플 XRP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폭발의 시기가 더더욱 연출이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는 좀 연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시계열 길게 보면 비트코인도 바짝 추적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3대장을 필두로 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 즉 기관의 채택이 이미 검증이 끝난 코인들. 최근에 솔라나 꽤 많이 오르다가 지금 다시 좀 에너지 응축시키고 있고요. 도지코인, 단순한 밈코인 아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나 찰스 호스킨스를 통해서 리플의 RLUSD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를 언급한 바 있었죠. 또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역시 RLUSD가 지금 현재는 XRP 레저와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만 올라가 있지만 트론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이들과 또 융합이 되고, 최근엔 또 체인링크와 손도 잡았어요. 그쵸? 체인링크 여기 있네요. 손을 잡으면서 디파이에 대한 섹터를 RLUSD가 가져가기 위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 왜 계속 그들은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까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기, XRP 레저가 블록체인의 대장격으로 떠오르는 날짜, 반드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달러 기반의 단방향 메시징 시스템 스위프트 1.0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고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도상국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로 돈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거쳐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외진 곳을 가게 되면 막 어디 들렸다가 또 어디 들렸다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끼리 장부놀이를 하기 때문에 매 주기마다 분기마다 지급 청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중개은행이나 환전은행, 수취은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느리고 복잡하다라는 것. 이제 새로운 표준을 넣으면서 굉장히 빠르고 단일화되고 심플화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ISO 2002 안에 어떤 메인넷이 탑재가 돼서 브릿지 통화로 어떤 코인이 쓰이는지요. 왜 FNA의 공식 문서에 이 XRP를 명시하면서 가치의 인터넷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답지를 알고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전 투자를 하면서 리플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ISO 2002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 관리 그룹의 리스트를 봤을 때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중앙은행,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블록체인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가치를 집중하면서 리플 XRP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오게 된다면 더더욱 리플 XRP가 활용이 되겠죠. 앞에 RL자가 붙어가면서 모든 법정 화폐에 대한 움직임, 가치의 인터넷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파이낸스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트 스탬프의 티커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로화나 달러와 같은 이런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또한 움직여질 수가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또한 RLUSD를 통해서 가치가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모니카 롱이 말한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도 그 기관의 채택이 끝난 코인베이스 미국의 1등 거래소에서 이 RLUSD가 상장이 되게 된다면 더더욱 큰 파급력이 오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XRP뿐만 아니라 소매용 CBDC를 담당하는 리플과 형제죠. 이 스텔라 루멘 또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차트를 또 길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리플과
거의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쵸? 피보나치 패턴에 1.618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약 2달러가 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저는 올해 1분기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1에서 1.5달러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이 가면 스텔라 따라가고요. 스텔라가 먼저 가면 또 리플이 따라갑니다. 아직까지 ISO 2002 그동안 너무나 스프링이 눌려왔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리플과 스텔라 루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아까 언급을 드렸죠?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루트 네트워크에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네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가볼게요. 루트 네트워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XRP 레저의 생태계는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메인넷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퓨처버스에서 개발한 하나의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인 이 루트 네트워크거든요. 그들은 XLS2N이라고 하는 메인넷을 통해 NFT도 만들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XRP 레저의 메인넷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 루트 네트워크라는 이 사이드 체인뿐만 아니라 자하우 네트워크라든지 EVM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플레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이드 체인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그들이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뭐 NFT 사업, 인공지능 사업, 메타버스 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 또한 지금 현재 대부넷 상에서는 사이드 체인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구현하고 있다. 이게 곧 메인넷으로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점만 딱 두 가지 짚자면, 이제 슬슬 이런 루트 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에서도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가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고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과거에 리플사가 엑셀라 재단과 손을 잡았는데 슬슬 XRP 레저에 대한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저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비전을 굉장히 좋게 본다 말씀드렸죠. 모든 메인넷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이 XRP 레저의 망으로서 통합될 수가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좀 열면서 우리가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렵게 들리신다면 천천히 제가 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쪼록 XRP 레저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이 있구나. RLUSD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엑셀라 재단이라는 곳이 이미 55개의 블록체인 메인넷과 연결되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리플과 손을 잡았구나. 미래의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어떤 생태계가 중심으로 떠오를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 전략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출자회사 서클사가 찍어내는 USDC에 대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이 다 미국계 코인이잖아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비트코인은 이미 그들이 점령을 완료했고, 또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금 면제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유틸리티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더욱더 암호화폐 강국으로 그들이 급부상하게끔 시장을 만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또 솔라나가 엄청 올랐는데 리플에 대한 폭발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있잖아요. 약 389억 개 정도 되고 이제 조만간 내년 4분기에 그 분기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런 수량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막대한 양을 미국이라는 국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폭발적 수익을 노리는 세 가지의 밈코인이 나오고 있네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밈코인 3개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한 가지 더 추천해달라고 하면 전 여기에 봉크까지 추가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전 여기에 베이비 도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번 또 언급한 바가 있었죠.
저 또한 소량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도지와 시바이누 자체는 너무나 이제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 돼버렸고 페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뭔가 유틸리티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캐나다를 필두로 한 이 FC, F페이, 혼다와 같은 이런 자동차를 살 때도 도지와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페페가 활용이 됐었고 홍콩의 가상자산 컨소시엄에 도지와 시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도 페페가 들어가 있었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만들었던 암호화폐 플랫폼이 있었죠. 이 벡트 안에서도 리플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페페가 있었다라는 거. 왜 그들이 계속 인덱스로 활용할까? 도지와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이미 활용을 했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페페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봉크 말씀드렸잖아요. 봉크도 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데 최근에 이 벡트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왜 고래들이 최근에 또 페페를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티 토큰으로 페페를 왜 눈여겨보고 있는지 혹시라도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요 정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또한 조금 눌림목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팽창되는 시기,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의 시기에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이 연내 올해 안에 2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임라인은 올해 1분기보다는 4분기까지 가져가실 때 좀 이렇게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분기에 비트코인 하나 기준 한 2억 원에서 2억 원 초반선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분기보다 4분기가 저는 더 큰 폭발의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이 존버 전략 있잖아요. 그냥 쭉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큰 수익을 그냥 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감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매도 시점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 1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좋은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간에 2, 3분기에는 또 어떻게 흔들고 뭐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포텐셜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투자 집행에 있어서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